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은행 연체율 꿈틀, 흔들리는 한국경제 펀더멘탈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한국 경제 위기 상황 좀 진단을 해보고 정책적인 해결 방향까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은 뭐 사실 당장 지금 잠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닐 테고 이 가계 대출 문제, 경제 상황 이야기할 때면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그리고 이 가계 대출의 연체율이 모두 좀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교수님 일단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연체율이 한 예. 0.3% 정도 됩니다. 작년에 한 0.2에서 0.3까지 왔으니까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 속도는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갔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장된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이 한 2,500개 정도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미 상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업이 굉장히 우량하고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상장 기업의 한 30%가 이자를 못 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미 이제 상장된 기업마저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중소기업은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자산 한 20% 미만의 어려운 기업들은 한 50%가 이자를 못 낼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 아, 절반이 이자도 내기가 어렵다. 예. 아.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가장 바닥일 때가 0.5%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전체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고 네. 미국은 0%의 기준금리에서 지금 4.5%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이제 아마 이제 미국이 0.25 베이비 스텝을 좀 더해서 4.75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목표는 한 5.25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아마 저는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오를 것이다. 그렇게 예. 전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0.5%의 기준금리에서 네. 이미 3.5%까지 올라왔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집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네. 8%입니다. 아하. 엄청나죠. 이거 대단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주가와 은행 금리의 상관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0.8의 관계입니다. 예.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금리가 오른다는 뜻이고, 네. 뜻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자산의 한 70%는 부동산에 있는데, 맞습니다. 부동산은 뭐 지금 최고 50%, 심지어 뭐 인천 같은 데는 75%까지 크게 하락한 데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은행 이자가 집값이 상승하는 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은행의 집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크게 폭락한 거다. 그래서 모든 정부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는 집이 없는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예. 부동산 가격이 내리게 되면 은행이 부실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돼도 참 어려운 지점은 생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정부는 항상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부동산이나 올라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되고 항상 네. 현상 유지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 관련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예. 아직 뭐 한 20%는 아직 안 풀었는데요. 세대 원도 아파트 청약을 한다든지 예. 이런 것이 이제 2008년도, 2009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규제 아직 한 20%가 규제가 남아 있다. 뭐 요점은 집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8%가 넘어서게 되니까 상장된 기업이나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현재 가계 부채가 한 2천조 원 정도 됩니다. 2천조 원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죠. 우리나라 국가 GDP에 그 육박한다고 볼 수 예.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되고 연체라든지 부실이 될 확률이 지금 한 400조까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는 환율이 많이 올라서 외환 위기가 걱정됐는데 네. 지금은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금융 위기가 걱정이 된다. 지금 현재 난방비가 뭐 3배까지 올랐고 예. 택시비, 기름값 모든 것이 오를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외환 위기를 이제 겨우 피했더니
이제 금융 위기까지 이제 전이 될 것이다. 이런 걱정 때문에 네.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더 이상 과도하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예. 미국에서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물가를 2%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현재 물가가 9% 나왔고 작년에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가 하면 코로나 때 미국이 전 세계에 풀었던 달러가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오른다는 뜻인데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 풀린 6조 달러를 미국으로 좀 환수하겠다. 은행의 예금 이자를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니까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빨려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물가는 작년에 9%에서 작년 연말에는 6%까지 잡혔습니다. 예. 아마 이번 달에는 5%까지 잡힐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물가가 2%가 되는 올 연말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미국과 똑같이 속도를 맞춰서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따라가야죠. 예, 우리 국민들이나 중소기업, 우리 서민들이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물가가 뭐 진정이 된다고 해도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체율이 이렇게 걱정될 정도면 이거 충격에 대한 걱정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뭐 대기업, 중소기업, 우리 네. 서민들까지 약 400조 원이나 되는 엄청나게 이제 연체 금액이 나오면 네. 정말 부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정부는 진짜 은행에 부실화된다든지 이것은 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집값의 90%, 대부분 한 70%까지 집값에 대출해 줬습니다. 근데 집이 10%, 30%까지 내린다 그러면 은행이 부실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은 진짜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다 풀었고 또 더 이상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나 이런 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약에 어려워진다 그러면 경제가 정상화되었을 때 한국 경제를 끌고 갈 기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올 한 해가 저는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또 우리 국민들 약 한 130만 명이 연체라든지 금융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위기를 극복해야만 예. 경제가 정상화되었을 때 한국 경제를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예.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이제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모양새고 그리고 또 연체율이 높은 지금의 상황은 우려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금리 인상 이야기를 참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물가 자꾸 오르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가가 진정되고 다 좋게 끝나면 다행일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연체율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9월에는 한 0.16% 수준에서 12월에 0.19%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거기다가 뭐 앞서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주택담보대출 올랐죠. 여기에 뭐 신용대출도 죄다 올라가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가계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들도 은행들도 모두 다 부담이 되는 부실에 대한 위험이 경고 메시지가 뜨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가 올라서 연체율이 늘어나고 이것도 문제가 될 테지만 경기 전망 자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지난해 4분기 역성장이고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아니냐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경기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진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 정도 됩니다. 예. 정말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는 무역 의존도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75%죠. 우리가 100% 석유를 사와서 이것을 가공을 합니다. 그러면 항공유, 휘발유, 경유로 분해를 해서 또 이것을 호주에 100% 항공유 수출합니다. 네. 이와 같이 한국은 석유화학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품목의 1등과 2등입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할 정도고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이런 것이 바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데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과 압도적이죠. 홍콩이 이제 압도적으로 3분의 1을 차지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게 한 15% 정도 됩니다. 이제 일본이 6%. 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째 넘어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탱크나 뭐 독일의 탱크까지 지원을 해서 전쟁이 좀 종식될 줄 알았는데 네. 더 확대되는 분위기예요. 맞아요. 지금 1년이 넘게 이렇게 오래 끌고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천연가스나 이런 에너지 가격이 70% 정도 올랐고 예. 우리 국민들 지금 난방비 3배나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아우성을 치고 있고 뭐 여당에서 중산층까지 에너지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 보니까 한 50만 원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고 네. 많은 국민들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번 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 달은 더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한국가스공사가 미수금이 한 9조 원 정도 되는 것을 이제 계속 가스비를 올려서 받겠다는 거고 예. 전기요금도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30조 원이었고요. 예. 올해가 한 20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전기 에너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전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될 때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고 예. 아마 2024년에는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겁니다. 내년쯤에는. 예,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씩만 한두 번까지 올릴 겁니다. 저는 미국의 최고의 기준금리 목표를 5.25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4.5니까 한 3번 남은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앞으로 이제 한두 번만 올릴 것이다. 예.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미국의 물가가 잡혔습니다. 지금 5%로 내려왔고 네. 아마 올 연말까지는 3%까지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가 되면 다시 기준금 내릴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경기의 6개월에서 1년 선행지수입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투매를 하고 힘들어 할 때 내가 좀 사준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투매가 나오고 막 굉장히 던질 때는 오히려 사실 뭐 요즘에는 부동산 관련돼서 굉장히 어두운 뉴스들만 잔뜩 쏟아졌잖아요. 예. 아마 이제 2009년,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경험해 본다 그러면 네. 당시에는 2012년까지 한 5년간 부동산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이렇게 하락을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예.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의 은행에서 과도하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고 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이렇게 정교한 정책을 잘 할 것이다. 지금 연체율 관리부터 해서 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가 재정 정책이고 하나가 금융 정책인데요. 재정 정책은 국가 예산 640조를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투자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금융 정책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인데 저는 아마 이 두 가지 경제 정책을 잘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의 역할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역할 중요합니다. 재정정책, 금융정책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만 이 위기 상황이 좀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누구나 뭐 기대를 하고 있겠죠. 이런 가운데 은행 얘기 다시 돌아와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저희가 연체율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걱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종 은행들에서 부실을 좀 줄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실을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노력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받았다. 네. 그러면 이제 최고 한 10% 이자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정도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은행에서는 7%를 초과하는 한 3% 정도는 중소기업의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환급을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7%로 이자를 내고 또 원금이 3%씩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이 영업이익이 30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30조요? 예,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나왔고 은행들이 좀 과도하게 이익을 좀 남겼죠. 과도하다. 예, 기준금리가 3.5%인데 예. 집담보대출금리가 8%입니다. 이 갭은 상당히 크네요. 가상금리를 4%나 붙인 예. 겁니다. 과도하게 은행 이자를 붙여서 이익을 남겼고 보통 우리가 이제 가상금리가 한 2, 3% 정도가 이제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데 예. 은행이 기준금리가 오른 것보다 더 많은 가상금리를 붙여서 이익을 많이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들도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그 7%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좀 환급을 해줘서 중소기업이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예. 정부의 방침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은행들이 이렇게 중소기업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9988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이거는 그 비중이 너무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죠. 많이 쏠려 있는 편인 거죠. 예, 이거.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다닌다. 예. 90%가 중소기업 근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결국은 중소기업을 살려야 이쪽에 부실이 없어야만 한국 경제가 지탱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러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함께 살고 생존해 있어야만 2024년에 경제가 정상화되고 크게 성장할 때 우리 허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또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간단히 좀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 사실 코로나19 이 국면에서 금융지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원리금 상환 유예라든지 그런데 이게 종료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 있던데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좀 보실까요? 지금 현재 저는 금융기관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예. 부동산발 이제 금융기관 부실이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거죠. 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집값의 생애 최초 분양자들에게는 집값의 90%를 대출해 줬습니다. 90%. 그다음에 보통 70% 이상, 60% 이상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네. 이러한 부동산에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70%는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그게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도 높은 편이죠. 우리나라는 예.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 부동산의 75% 정도 되고 있고 예. 미국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국은 한 70%가 예.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굉장히 다르네요. 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가 좀 좁고 예. 5,200만 명이 좁은 영토에 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맹신이 굉장히 깊어요. 이게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갖는 그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유난히 높은 수준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네.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게 불패신화. 오랫동안 예. 돼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한 40년간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네. 한 90% 확률 오르기만 했더라고요. 이제 이걸 이제 결정계수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이 은행 대출과의 관계는 마이너스 0.8입니다.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은행 이자가 7%를 넘어서게 되면
부동산이나 주식이 내립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는 것보다도 은행 이자가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넣어놓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7%가 기준이다. 지금 현재 1월 달에 집 담보 대출 금리가 8%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은행 이자가 집이 상승하거나 주식이 상승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은행 이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은행 이자가 7% 이하로 내려오면 집을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해야 되는 시기다. 이거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수치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금리 7%. 그렇죠. 7%입니다. 8월 달에 우리나라의 집 담보 대출 금리 기준으로 8%까지 왔고 만약에 정부가 기준금리가 3.5%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아니하고 유지를 하면서 하반기가 가면 내릴 겁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야 되는 시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공포심 많지만 매수해야 될 시점이 올해 안에 다가온다.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일단은. 네. 항상 이제 주식은 6개월에서 1년 선행지수입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작년에 95% 이제 실적이 안 좋아졌다 그래요. 4분기에. 삼성전자가 작년에 순이익이 한 25조 원 남았고 올해가 한 20조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주식은 다시 오르고 있었어요.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적 쇼크인데 오히려 올랐죠. 예, 주가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이나 1년 선행지수입니다. 우리가 주가의 정의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네. 그러면 1년 뒤에 삼성전자가 돈을 벌어올 것이냐 못 벌어올 것이냐 돈을 벌어온다는 겁니다. 네. 다시 순이익이 50조 가까이 성장할 것이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주가는 먼저 선반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경기 동행지수고 네. 주식은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식이 더 빨리 지금 상상을 하고 있다. 저는 아마 이제 올 상반기가 주식 투자의 시점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이고, 예. 금년 1월 달에 이미 한 20% 가까이 좀 상승했어,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경제는 어려운 것 같은데. 연초에 왜 이렇게 오르나 많이들 그렇죠. 의아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고, 또 이와 같이 주식은 경기의 6개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실적은 안 좋지만 6개월 뒤나 올 연말에는 좋아진다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오히려 시기가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려면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주식을 투매하고 부동산을 투매할 때 저 사람이 너무 못 팔아서 어려워하니까 내가 좀 사줘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도와주자. 이렇게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소 희망적인 그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매수의 타이밍이 슬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좀 읽어봤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감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 저희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게 지금 이미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 기업들이 바라보는 경제 전망도 좀 안 좋아지고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올해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좀 크거든요. 요즘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진짜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높은 거죠. 75%입니다. 수출과 수요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현재 전체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중국이 코로나 때 굉장히 봉쇄했다가 최근에 이제 풀었죠. 그렇죠. 3년을 묶여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고 우리가 2000년도에 굉장히 가장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또 2001년도에 반짝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참 쉽지 않네요. 아마도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뭐 안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한 500억 달러 가까이 적자를 받고 금년 1월 달에도 한 100억 달러 정도 적자를 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서 수요를 뺀 것이 이 경상수지인데 이 경상수지가 매년 한 100조 원 정도 이익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작년에
진짜 수십 년 만에 적자가 돌아섰고, 수십 년 만에. 예, 한 20년 만에 적자가 돌아섰습니다. 이거 기록적이군요. 예, 기록적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 1월 달에도 한 100억 달러 가까이 적자가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인데 이와 같이 에너지 가격이 70% 가까이 올랐다.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정말 무섭게 오르고 내리고 난리가 났었죠. 이렇게 전쟁이 좀 조기에 종식돼서 저는 올 2월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전쟁이 좀 더 지속이 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또 전 세계 미국과 중국이 아직도 계속 서로가 최고다고 하는 패권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거라든지 또 미국이 주도하는 뭐 반도체 칩 동맹이라든지 또 한국은 또 참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하는 게 좀 좋습니다. 네. 항상 금융이나 주식 시장에 긍정론자와 비관론자가 있는데 긍정론자가 70% 이겼어요. 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 확률적으로 낫다. 통계가 그렇게 나타나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긍정론자가 항상 70% 정도 우세하고 아마 저는 올 한 해가 굉장히 좋은 위기가 되면서도 네.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좋은 기회가 된다. 우리가 위기의 반대말이 기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긍정적인 면모를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안 좋은 질문만 자꾸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사실 뭐 저희 오늘 부동산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지난해 그 레고랜드발 사태 터지고 나서 신용 위기 이런 우려감들 굉장히 커졌죠. 특히 건설사 그때 뭐 부도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위기론이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 사실 지금 뭐 건설사 쪽이 뭐 종합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도미노 부도 우려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이 건설사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산업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언급도 해주시죠. 아마 저는 정부가 이러한 부동산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재 전국의 미분양이 7만 가구 정도 네. 됩니다. 우리가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미분양이 한 12만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7만 가족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현재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의 단독 세대주가 30%입니다. 예. 아마 전체의 단독 세대주는 40%까지 증가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의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다시 성장할 것이다. 예. 증가한다. 제가 앞에서 이제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예. 40년 기간으로 봤을 때 한 90% 확률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년은 한 부동산의 5% 정도 내릴 겁니다. 5에서 10% 정도 저는 내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도 추가 하락은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 예. 금년에는 한 5에서 10%도. 왜냐하면 은행의 이자가 지금 8%입니다. 예. 은행의 이자가 제가 7%가 되는 게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을 다시 사야 되는 시기다. 네. 그러면 은행 이자가 7%가 되는 게 올 중반기나 하반기쯤 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금년에 한 5에서 10% 더 내리지만 그것이 바닥이 될 것이다. 예. 장기적으로 저는 지방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만큼은 그 전체 가구의 단독 세대주가 40%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지금 단독 세대주가 33%입니다. 1인 가구가 사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예. 10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할 거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네. 단독 세대주가 30%고 이제 40%까지 늘어난다. 그러니까 세대 자체는 뭐 그렇게 줄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세대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는 계속 집이 필요할 것이고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발 둔촌 주공 아파트가 현대건설이랑 현대산업개발 대우가 짓고 있는데 네. 이게 12% 금리로 빌렸었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제 이번에 원 분양자 한 70% 계약을 했고 뒤에 이제 후보들까지 하면 대기자까지 하면 90% 이상 채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정부가 조기에 막기 위해서
관련된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네. 의무 규제부터 해서 다 풀었다. 이거 규제 안 풀고 사태 방치하면은 정말 난리가 날 게 불보듯 뻔하니까요. 예, 더 큰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제 조기에 이제 끊는데 저는 아마 정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나 하락한다 그러면 이게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의 작은 건설사는 지금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건설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예.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 아마 이제 관련돼 있는 앞으로의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가 20%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세대원이 아파트를 청약한다든지 이러한 규제도 남아 있고 아마 문재인 정부 전에 있었던 관련된 규제 도입을 많이 할 거다. 네.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이 가장 크게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동산발 금융위기라든지 채권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 것이다. 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또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가게, 서민들을 위한 또는 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방향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저는 정부가 우리 서민들이나 우리 가계부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러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생존하고 살아 있어야만 2024년 경제가 정상화될 때 한국 경제가 다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은 세계 5위고 금융시장은 세계 30위입니다. 네. 정부가 제조업만 육성을 했지 금융시장은 육성하지 않았거든요. 네. 싱가포르는 상장 기업의 35%가 해외 기업입니다. 정권 거래소가 0.2%고요. 네. 나머지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배당세, 소득세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만 많이 거두려고 그래요. 주식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정부가 싱가포르를 좀 모델로 삼아라. 정부가 동북아 금융 허브를 지향하고 홍콩에서 떠나는 아시아 본부들을 다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싱가포르로 많이 가는 이유가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26%입니다. OECD 평균이 21%인데 미국이나 OECD보다 더 높은 법인세 21%를 놔두고 어떻게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냐.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45%입니다. 예. 대학을 졸업하고 반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금융시장도 살고 우리나라 취업률도 올라가고 국가가 정말 더 강대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라. 그 방법은 미국과 싱가포르 수준으로 만들어 달라. 네. 법인세를 싱가포르는 17%, OECD와 미국의 21%입니다. 그 법인세 인하라든지 뭐 투자세 공제 최근에 8%지만 미국과 대만은 25%입니다. 예.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삼성과 LG, 현대가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하는데요. 네. 유출이 유입에 한 4배 정도 많습니다, 작년에. 대학생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전부 다 대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으로. 그래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세금을 좀 낮춰주는 것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강대국이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대중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대중 교수 모시고서 은행 연체율 이야기부터 해서 흔들리는 한국 경제 상황을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투자 판단에 도움될 만한 여러 내용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